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작년 해외 증시가 FOMC 회의 결과 시장에서 우려했던 정책 변화가 나오지 않은 듯 따른 안도감으로 상승 마감한 덕분인지 우리 증시도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상승폭을 이내 좀 줄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상승했지만 하락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먼저 오늘장 내일장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았을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밤에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좀 시장의 예상대로였죠. 먼저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예, 전일 FOMC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예상과 같이 영장 완화 규모는 45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되었습니다. 이 점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거고요.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연준의 경기 평가라거나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 점도표 또는 이번에는 옐런 연준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떤 코멘트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먼저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을 했습니다. 한파의 영향으로 기존 2.8에서 3.0% 성장을 전망했는데 대폭 하향을 해서 2.1에서 2.3%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이랑 2016년의 성장 전망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이런 성장 둔화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지 성장 회복의 궤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점도표를 살펴보면은 2015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 나타낸 도표인데 2015년 말 연말 기준으로 연방금리 평균 수준이 1.0%에서 1.25%로 소폭 높아졌습니다. 한편 장기 균형 연방금리는 4.0에서 3.75%로 낮아졌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2015년으로 좀 더 강화되었다. 그런 전망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반면에 정책이 정상화 최종 목표가 낮아졌기 때문에 시중금리의 상단은 좀 제한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 의장,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 내용이 관심이 가는데 특히 물가 부분에서 관심이 갑니다. 최근 5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비로 2.1%를 기록을 하면서 연준이 이야기했던 포워드 가이던스의 타겟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지 않았고요. 연준 의장은 약간의 잡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가 PC 물가인데 PC 물가는 여전히 1% 중반대에 머물러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도 반등하지 못하는 점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번 연준 FOMC는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으나 비둘기파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벤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줄 알았더니 해외 증시와 마찬가지로 좀 생각보다는 상승세가 좀 약한 모습인데요. 마지막으로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둔화되면서 박스권 내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이유는 FOMC라는 이슈가 있어서 관망세 보였는데 지금은 FOMC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았는데 먼저 매크로 이슈입니다. 최근에 세계은행이나 IMF 등 같은 기관이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하향을 했습니다. 이래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신이 시장에 좀 팽배해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지난 이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미 글로벌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었던 거는 1, 4분기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을 재확인하는 이벤트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FOMC에서 코멘트에서 밝혔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4분기 성장률 부진이 이미 시장에 반영을 내 있고 최근 지표들을 보면은 실물 지표나 심리 지표 같은 것이 반등을 하면서 2, 4분기부터는 다시 회복 추세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가 부진을 하지만은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급반등을 했고 통화 당국도 선별적인 부양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리커창 총리가 7.5%의 성장률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히면서 어떤 부양 움직임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어떤 일시적인 조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추세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있는 증시의 방향과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라크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 개입이 어떤 제한선을 넘어가지 않고 또 내전 악화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면은 이 이슈는 일종의 노이즈가 될 수는 있지만은 지역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짚어보면은 지금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불신과 박스권 지속 전망에 따른 국내 투자자들 투신권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이들의 펀드 환매 압력으로 국내 유동성은 증시 투입이 좀 저하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국내외 성장 전망이 좀 후퇴하면서 주식보다는 채권이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고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2000선을 이렇게 상회를 한다, 상향 돌파를 한다 하는 것은 그런 외국인이 이끌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연준의 입장도 비둘기파적임을 확인을 했고 유럽, 중국, 일본 같은 주요 통화 당국이 통화 완화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에 뒷받침하여서 위험 자산으로 자금 유입될 수 있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면은 국내 증시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서 보자면은 급격하게 강세로 반전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 2월 이후로 국내 증시가 저점을 계속 높여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슈들을 고려한다면은 악재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약간 지엽적인 반면에 호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이슈들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증시의 방향은 박스권 하단을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것이 맞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환율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외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30전이 하락한 1018원 1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17원 10전과 1019원 20전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18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 연준의 6월 FOMC 회의에서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서 달러화가 전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개월 연속으로 2% 이상을 기록함에 따라서 시장은 다소 매파적인 성명서 내용을 기대했습니다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미 연준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주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은 달러와 약세와 증시의 강세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달러원의 하락은 미 연준의 매파적인 성격의 성명서를 기대했던 시장 참가자들이 기존 포지션을 차익 실현 매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보고요. 이후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나 결제 수요에 의해서 하락세가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을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달러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반등세가 1달러이 되면서 기존의 하락 추세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밤 여교 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16원대까지 하락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오늘 서울시장은 하방 경제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고요. 앞으로도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면 달러원의 하락세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달러원의 하락 속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달러원에 영향을 주었던 대외 변수들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달러원은 코스피보다는 다우지수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아왔고요. 다우지수는 오늘 새벽에 상승과 함께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 강도가 강하지 않은 만큼 달러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완만하게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1,010원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대로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추가 축소키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5번째 테이퍼링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전해주실까요?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FOMC 회의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나올 내용은 거의 없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잘 정리가 돼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언급들을 좀 크게 드리긴 좀 어렵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해석 부분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요약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정했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1년에 그 FOMC 회의 8차례 있습니다. 8번 있는데 100억 불씩 줄이면은 마지막 회차에는 50억 불만 줄이면은 제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예상처럼 100억 불 축소했고요. 350억 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채 매입 규모는 월간으로 200억 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 쪽의 그 채권 매수는 150억 불, 그래서 좀 총 350억 불에 대한 유동성을 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사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를 했던 것은 결국 출구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시장 상황이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해석을 했는데, 실업률이 6%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실업률 4%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경기 여건, 를 놓고 본다면 실업률이 이제 5%대가 진입한다면 완전 고용 정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꾸로 최고 문제가 됐을 때는 실업률이 12%대 아직까지도 유럽은 20%대의 실업률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실업률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잡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GDP라는 얘기를 했을 때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2.1%에서 2.3% 정도를 얘기를 했고요. 사실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2%라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보통 이제 중국은 7.5%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경제가 성숙된 단계에서 2%대는 적은 성장률이 아닙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3-4% 정도만 나와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큰 나라에서 2%의 성장은 나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서 기대치가 3%대의 GDP를 생각했다가 2%대로 떨어지니까 많이 축소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경제 여건은 괜찮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유동성은 빠르게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결국은 물가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것들이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미국이 물가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가가 이제 그 FOMC, 그러니까 FRB에서 이제 원하는 물가는 2%대인데 2%대에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최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물가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것이 일단은 FOMC 회의에 요약된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회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금리부터 짚어주실까요? 여기서 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사실은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양쪽 완화 규모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을 적게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식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통화 환수 조치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가 1%만 올라간다고 하면 전 세계 자금 시장은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번에 출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언급을 다 한 걸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겠다라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한 차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차례 연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열립니다. 8번 열리는데 보통 한 번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보면 25bp 정도, 그러니까 0.25 정도로 올린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현재 금리 수준이 거의 제로 수준이고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5년도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1.25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25bp씩 인상을 했을 때는 4회에서 5회 정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초부터 바로 금리 인상을 해서 FOMC 두 번에 한 번꼴로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경기 여건을 봐가면서 조절하겠다고 했으니까 상반기에는 냅두다가 이제 보통 이제 5월, 6월 그러니까 4회나 5회 FOMC 열렸을 때 4회나 5회부터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25bp씩 연속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거고요. 금리 인상 시기는 정확하게 5월에서 6월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중국에서의 금리 인상과는 또 차원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미 국채라는 것은 자금의 블랙홀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얘네들이 25bp만 움직여도 전 세계 시장에 자금이 유동치고요. 특히나 그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환수 조치가 일어나게 된다면 신흥시장은 상당한 자금 시장에서 유동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아마도 이제는 그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닌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상된다고 한다면 시장에는 분명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통화 환수 조치에 버금가는 경기의 어떤 화랑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가 확정됐다는 것은 굉장히 국내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신흥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세계 주식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분명한 요소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언급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물가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보통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만 알지 그 깊은 뜻을 좀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저물가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뭐냐면 디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정확하게 그 리먼 사태 이후 정확하게 2조 5천억 불에서 3조 불 정도를 쏟아붓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조 5천억 유로 정도. 뭐 사실 상상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로는. 뭐 어마어마한 자금들인데 이 자금이 풀렸으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가 사실은 폭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저물가 현상이었습니다. 저물가 현상이라는 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돈은 풀렸지만은 미래의 어떤 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소비 기반의 수요 기반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어떤 경제 기반을 갖고 있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신흥시장의 문제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물가라는 거는 결국 수출물가 하락을 나타내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특히나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직접적으로 수출물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원자재 수출 국가에서는 굉장한 유동성의 위기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을 다른 쪽, 그러니까 론이라든지 어떤 대출이라든지 다른 쪽의 어떤 자금 공급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흡수된 자금이 어떤 미국의 그 어떤 금리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옐렌 의장 이전에 버냉키 쪽에서 작년 6월달에 그 언급 발언을 했었을 때 실흥국의 경제 위기가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들을 보였던 것이 저물가하고 무관하지 않은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라는 부분이 조금씩 확인돼 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현재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은 물가가 좀 올라가야 될 필요가 좀 있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물가 회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중심의 그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유럽 역시도 물가 회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FRB의 그 본연의 의무가 뭐냐면 FRB는 두 가지의 토끼를 같이 잡는 쪽입니다. 물가라는 부분과 경기 성장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항상 그 양날로 갖고 있는데, 어떨 때는 경기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물가로 조절을 해서 경기에 대한 누르는 작업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면은 물가를 누르면서 경기 회복을 진행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원래 FRB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 니먼 사태 이후 사실 FRB가 정상적인 어떤 기능들을 못했다고 한다면, 옐렌 의장의 얘기에 그 함축되어 있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본래적인 FRB의 역할을 다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경기 구조나 모든 상황들은 정상화가 돼가고 있고, 자기네들이 이제 정상적인 틀 안에서 세계 경기를 좀 바라보겠다라는 시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는 좀 먼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당장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아니고, 저는 이제 이런 각도에서 좀 해석하고 싶어요.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오늘 장도 사실은 이렇게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좀 상당히 지루하고, 시장이 제대로 반응을 못 하는데, 저는 여기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고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 시기 내년이라는 거, 그거 내년 6월에 진행될 거 미리 1년 전부터 반영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불확실성이 거친 가운데서 국내 증시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나라 글로벌 증시가 강했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제대로 반응 못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디커플링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의 불확실성이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반등이라는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되어 있고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 요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뭐 이라크 쪽에 돌발 사태 어떻게 나올 거냐, 그리고 시리아 쪽에 돌발 사태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시장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변수를 다 적용해서 경제의 모델을 찾으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이나 경기 모델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핵심 변수는 이리아 사태니 시리아 사태니 중국의 회복이니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반기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도 어떤 수요 기반이나 소비 기반을 회복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하반기의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환율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전쟁 발발에 대한 리스크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반기 경기가 회복할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정확한 배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를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주식시장의 환경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조심스럽게 위쪽으로 서서히 준비를 하면서 방향을 좀 몰아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매일 2시 20분 여러분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징주를 가지고요. 특징주. 오늘장 특징주를 골라서 왜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와 함께 과연 투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밴드를 통해서 내재 가치와 역사적 마켓 밸류를 결합한 적정 주가를 통해서 여러분께 투자 의견도 제시해 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했냐면요. 어제에 이어서요. 6월달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 소폭 반등이 나와서 이 종목을 했습니다. 아마도 관심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SM입니다. SM. 자, SM이 오늘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한 반 정도 되겠네요. 5월 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주가가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한 5% 정도 반등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하루 반짝 반등 나오고 그 다음날 또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SM이 이번에도 오늘 반등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튼 오늘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이 SM타운의 네 번째 라이브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그 라이브 투어 하면서요. 상당한 그 이익을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투어만의 이익이 아니라 1호부터 전체적인 네임밸류를 올리고요. 음반 판매량, 음원 수입률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이 현재는 들어오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하나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한 달 동안에요. 무려 30%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7천억이 넘으니까 코스닥에서는 대형주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30% 한 달 만에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매력을 분명히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재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월에서 5월달 초까지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외국인하고 증권사는 매수를 했었어요. 쭉 매수를 하다가 5월 초부터 외국인과 증권사가 급격히 매도로 돌아섰는데 그 매도 규모가 급락에 비해서 매도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통상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던 외국인이나 기관들 중에서 급락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그렇게 많은 매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누가 많이 팔았을까요? 라는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투시는 반면 3월 달부터 미리 3월달 고점이 나왔었거든요. 53,000원대 고점이 나왔을 때부터 투시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결국 뭐냐면 5월달 초부터 급락한 계기는요. 투신권이 지속적인 매도 속에서 외국인과 증권사들이 사주지 않고 소폭이나마 팔게 되니까 수급 자체가 고점에서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고 개인들의 투매 플러스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러한 급락이 나타났던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최근에 이제 4만원, 5만원, 5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바로 XO죠. XO의 인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XO의 멤버 중 한 명이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송을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XO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과거에요. 슈퍼주니어의 한경 같은 경우에도 탈퇴를 하면서 그때 SM 주가가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번도 그와 비슷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는요. 주가 급락하게 만든 게 바로 6월 공매도인데요. 5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 즉 53,000원 올라갈 때에 비해서 전반적인 공매도량이 155%까지 증가됐습니다.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트러스트한 자산운용이라든가 대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서 이 자산운용사들, 특히 뭐 트러스트원이 대표적이겠죠. 롱숏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공매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공매도 속에서 SM이 타깃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떠나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중국 바이두죠.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온라인 사이트인데요. 음원 계약을 2년 동안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 음원 계약은요, 결국 이제 저변 확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 이제 라이브 투어 같은 경우에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 가격이요, 굉장히 낮았었는데 거의 한 700위안까지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즉 뭐냐면 이 라이브 월드 투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인기도에 따라서 분명히 입장권 가격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바이두를 통해서 음원 서비스를 한다면 이 층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수익성은 분명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향후 실적점만 좀 보면은요, 지금 SM이 봉착하고 있는 하나의 실적 부담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엔저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의 엔저가 계속 가속화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악화된 부분,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엔저가 엔거로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내어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공연하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이 공연회사 자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직도 적자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3분기부터는 이런 월드 투어 등을 통해 가지고 자회사들도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적 우려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이 어닝 쇼크는요, 컨센서스,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2분기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2분기 영업이익이 한 70억 원 정도, 그리고 순이익이 한 52억 정도 전망은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과연 실적 발표 때까지 거의 유지가 될 건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의외로 좀 기대치를 좀 낮춰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또 추가, 지난번에 5% 반등 나오고 나서 바로 또 떨어졌거든요. 오늘 5%가 아니라 한 2%대잖아요. 이 반등 이후에 또 떨어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내일 하루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가가 일정 부분 저평가가 되면 올라갈 것이고 고평가가 되면 떨어지는 것이고, 그 지점을요, 우리는 지지하고 저항이 되는 지점을 무엇을 통해 찾아야 되냐면 바로 기업의 가치를 통해서 찾아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도 밸류밴드를 통한 매매 전략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밸류밴드 보시면은요, 저기 빨간 선을 녹화한 이후에 5월 초죠, 3월 말이죠, 녹화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급락이 공매도까지 겹쳤으니까 주가가 다 급락을 되었는데, 이 밸류밴드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실적이나 내재 가치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최하단에서 두 번째까지 왔다면 지금은 정확히 반등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하고 역사적 밸류밴드, 마켓 밸류를 고려했을 때 적정한 주가는요, 한 43,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 분명히 존재한다,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그 불확실성이 상존하더라도 현재의 주가는 분명히 상당 부분 저평가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5% 상승 이후에 재하락으로 들어갔던 부분에서 이번은 좀 다를 가능성이 많다. 지금의 가격대라면 철저히 낙폭과대에 따른 저평가, 그리고 공매도가 일정 부분 이제 소진이 되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요, 충분히 자연 반등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적정 주가 43,0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요, 매매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 지속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유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투자 금액에서 한 10% 이하 쪽으로요, SM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반등을 노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소액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나무의 특징주 Y는요, SM을 다뤄봤고요. 내일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준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움직이지만 오후장 거의 막바지 들어서 좀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0.12%, 코스닥은 마이너스 0.03%의 아주 미미한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종목을 드릴 수 있다, 관심주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는 좀 이렇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불안합니다. 외인이 5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줘요. 네. 자,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연기금은 또 매도를 나갑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느낌 안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2분기 실적과 수급을 겸비한 종목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관심주로서 말씀드리고 있는 로만손 오늘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실적과 수급. 이런 종목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같이 하는 게 있죠?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 나갑니다. 문자 주시면요,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 정말 잘 가나요? 저처럼 잘 가고 있나요?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10% 매수 원칙 지키시고 따라오신 분, 방송 보고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저를 만난 거를 행운이다로 느끼실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수급 100점 줘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100점 줍니다. LT디스플레이, LG화학, OCI, 현대제철, 게임빌 걸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LG디스플레이를 볼게요. 차트부터 열어야겠죠? 오늘장에서도 올라가요. 사실 LG디스플레이, 저는 이거 더 이상은 못 사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림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고점 포인트 라인까지 상당히 지금 세 번째 라인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더 이상 못 사겠다. 좀 조정이 나오면 매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판단이 미스가 났나요? 저는 이거 슈팅한다 판단입니다. 이건 분명히 오버슈팅입니다. 너무 심해요. 오버슈팅입니다. 대신에 누가 끌어올려주긴 해요. 누구죠? 볼게요. 외인 기관이 다시 들어옵니다. 특히 기관들이 다시 들어온다. 근데 연기금 팔고 나가요. 맞는 물량은 아니에요. 외인 기관 양매수. 근데 최근 들어 수급 뭐죠? 보면은 기관은 그래도 매도세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정말 좀 싫었다고요. 근데 개인은 계속 팔려 나가요. 외인이 자꾸 사주니까. 이 흐름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매수는 안 됩니다. 대신에 매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외인이 팔고 나갈 때 몇만 주 이상, 20만 주 이상 외인 매도 나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외인 매도 나가는 순간, 20만 주 이상 나가는 순간 LG디스플레이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LG화학입니다. 자, 오늘 올라가요. 올라갈 수도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LG화학의 차트 흐름을 예측을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추세와 수급, 그것만이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바닥, 3월 바닥, 5월 바닥, 6월, 5월 초 바닥. 자, 이렇게 볼게요. 요렇게 제가 라인을 그었고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똑같은 거 평행하게 하나 만들고 어떻게 고스란히 위로 올려봤을 때 제가 뭐라고요? 29만원 라인은 고점 포인트고 그 위에는 슈팅 구간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언제 사야 된다고요? 최소한 28만원 깨지고 나서 27만원 정도 오면은 정말 땡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LG화학 들어가야 되나요? 이거 지금 LG화학 사시는 분들 더 올라갈 가능성 있겠지만은 확률적으로는 반도 안 돼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수급은 좋아서 가지고 나왔지만은 언제 이제부터 외인들과 기관들이 변심하고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은요, OCI입니다. 자, 어제 이제 오전 선상클럽에서 OCI 질문 들어보셨을 때 제가 오늘 상승 주는 거 봐야 된다, 수급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급 들어옵니다. 그럼 오늘 매수 타임인가요?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 구간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먼저 자,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최근 수급 볼게요. 자, 최근 수급 보니까요, 기관들이 쭉쭉쭉 매수가 들어옵니다. 많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쵸?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외인은 팔고 나가는데 기관이 매수를 잘 해주고 있어요. 오늘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추세와 수급에 대한 부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외인과 기관 들어오잖아요. 매수 저는 가는 구간이라 봅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자, 이 친구도 우리 예측을 해봅시다. 자, 주봉이에요, 이거. 예측을 해봅시다. 1차적으로는 원래 2013년 바닥이었고, 요 포인트, 중간 바닥 라인을 봤을 때는 원래 이 그림이었다고요, 이 그림. 원래 라인 자체는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그쵸? 이거였다고요. 여기 뭐죠? 슈팅 구간이잖아요. 바로 윗꼬에 달고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 다시 새롭게 그립니다. 좀 더 크게 봤을 때, 지울게요. 크게 보니까 또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의 바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제 조건. 오늘 상승 가지고 온 거 좋아요. 내일도 상승 나오면서 기관이 매수 들어온다? 외인 매수 들어온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제 이렇게 올려야 돼요. 끝내줍니다.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간다고요? 22만원. 자, 1차적으로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20만원 라인 보여요. 못 가더라도 19만원 라인 보이네요. 그쵸? 네, 여러분, OCI 좋습니다.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하는 방법 나쁘지 않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현대제철도 이게 여러분 저희 포트에 있는 종목이에요. 네, 수익 잘 나고 계신가요? 71,000원도 안 되게 매수했어요. 71,000원 아래에서 샀어요. 벌써 3,200원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대형주가 수익이 정말 잘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거 보세요. 수급 보세요. 수급 금액으로 볼까요? 자, 현대제철 오늘장에서 외인들이요 14억 1시간 기준 사고 있고요. 기관들은 39억 매수합니다. 누가 사냐면 연기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현대제철 제가 관심주로 말씀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포스코보다 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녁 방송의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도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수익 잘 나고 있죠. 그렇죠?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것 같아요. 얼마까지 갈까요, 이 친구가? 자, 흐름은 원래 이거였어요. 차트를 좀 보자면 흐름으로 볼 때는요, 요 포인트 라인으로 고점 포인트였는데 이 내려가는 포인트에서 3월부터 어떻게 흐름이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뀌었다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 일봉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주봉으로 볼 겁니다. 주봉으로요, 바닥 라인에서 상승 분위기 이렇게 도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냐면요, 이 정도 포인트까지 봐도 돼요. 9만원까지 보겠다는 소리인가요?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저 이거 짧게 볼 생각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계속적으로 상승할 종목이라 아마 제가 이거 연말까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수급이 안 좋아지면은 매도를 하겠지만은 바닥을 너무 잘 다졌어요. 정말 잘 다졌어요. 단단하게 다져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다. 네. 없으신 분들은 비중 10% 매수 괜찮다라고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빌입니다. 자, 게임빌도 제가 여러분 관심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이번주 계속 수급 100점제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컴투스보다 게임빌을 봐야 된다고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문자 확인하셨죠? 거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추천을 한 게 아니고 관심주 제시한 게 아니고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게임빌이 왜 이렇게 갑니까? 실질적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컴투스 최근에 안 가요. 근데 컴투스 너무 많이 갔어요. 근데
게임빌은 컴투스의 주인입니다. 자회사의 지분법이 들어가니까 실적 대박치고 게임빌 실적 대박치는데 게임빌은 주가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럼 컴투스 팔아가지고 어디로? 게임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맞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수급도 정말 좋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신규 접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해 드릴게요. 상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천천히 좀 올려주세요. 쭉쭉 올라갑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자, 성도 ENG 보겠습니다. 성도 ENG 볼게요. 6,100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마우스가 움직여서요. 성도 ENG가 옛날에 이게 굉장히 좀 가치주로서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길게 쫙 빼보자면요. 2012년도 이때 당시에 저평가 종목, 저PBR주라고 인기가 많았어요. 한번 치고 올라갔죠? 한번 쉬었다 다시 올라갑니다. 자, 6,100원의 매수가라고 아까 적혀있죠? 6,100원 20%입니다.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신 포인트 자체가 어떻다고 따지기 전에 현재 이 종목이 수급상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외인들이 다 털고 나가고, 이거 분명히 개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털고 나가고, 기간 매도가 잡히고, 펀드 쪽 매도가 잡힙니다. 수급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주인이 없는 종목이에요. 깔끔하게 다 털고 나가서 수급은 관심이 없는 종목.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00억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크게 봤을 때 현재 가격 구간대는 어떤 가격 구간대죠? 이 바닥 포인트들에 대해서 라인이 생기는 구간대. 자, 차트의 분위기로 주봉으로 볼 때는 새로운 라인을 잡자면 현재 구간대 자체는 거의 바닥 포인트의 라인이 잡히는 구간은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매수하신 구간 자체는 제가 차트상 흐름을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가격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 가격 결정하셨어요. 살 수 있는 구간에 왔어요. 대신에 그 다음 수급이 들어올 때 추세는 좋은데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급이 없잖아요.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한 종목인가요? 안전한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이 종목을 100% 안다면 모를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30원 손해보고 빠져나오시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이 없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종목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실적 보고 매수할까요? 답을 알고 계시네요. 답을 알고 계시면서 그쵸? 자, 제가 삼성전자 138만원 깨지고 내려가서 그 다음 반등 줄 때 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138만원 깨지고 내려가는 의미는 이 라인, 제가 손을 그은 라인에 대해서 이탈 부분 손절을 해야 되는 라인이었어요. 자, 그 다음 반등을 줄 때가 언제일까요? 다음 달에 실적 발표 하잖아요. 근데 실적 어떻게 해요? 안 좋다고 합니다. 안 좋다고 하잖아요. 영업이익이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사야 되나요? 아니죠. 실적 발표하는 날 사시던가 그때 수급 들어오면 그때 사는 겁니다. 지금은 살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최소한 언제 좀 잡아볼까요? 이게 내려왔는데요. 언제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줄 때, 반등을 주면서 두 번째 조건 뭐예요? 추세는 만들어지고 나서 두 번째 조건 수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수급은요, 기관들 너무 많이 팔아요. 외인들도 막 사주고 있지도 않아요. 그쵸? 네. 개인이 팔고 나가는 거 보셔야 돼요. 개인이 팔고 나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다리십시오. 정말 문자 잘 주셨네요. 저 아니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중국원양자원, 이 가슴 아픈 종목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1969원. 네. 25%. 2,000원으로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의 많이 내려왔네요. 사실 중국 원양자원은요, 굉장히 가치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완리도 있고, 차이나 그레이트, 여러 가지 중국 관련주들이 많은데, 저는 중국 관련주들을 못 믿겠어요. 몇 번을 당했습니다, 제가. 네. 완리 정말 잘 가고 있긴 해요. 근데, 원양자원도 사실 여러 가지 옛날에 기억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배 사진, 조작된 사진이다 이러면서 진짜 배가 있기는 한 거냐 이런 뉴스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당장의 흐름은
실적에 대한 불안감, 또 이게 대주주 움직임이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지가 않아요. 대주주 움직임, 뉴스 기사도 살펴보자면 좋은 소식이 막 크진 않아요. 1분기 적자로 난 이거 뭡니까? 네. 이거 흐름 언제 바뀔지 몰라요. 당장 빠져나와주십시오. 결론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이 아니고요. 상담 여기까지 하고, 네, 수급 보고 AS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만소 좋네요. 자, 두산전 프로코어 홀딩 하시면 돼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 좋으니까요. 로만손이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날아가고 있어요. 목표가를 제가 11,500원 잡아놨는데, 더 갈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굳이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자, 광동제약 좋아요 가져가시고요. 한국타이어 역시나 많이 빠졌지만은 반등 줄 거라 믿습니다. 가져가고요. 현대제철 좋죠? 78,000원에 매수했어요. 네, 대형주 4.5%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ICT가 2% 빠지고 있어요. 포스코 ICT가 요것만 AS 좀 해드릴게요. 포스코 ICT가 오늘도 빠져요. 지금 제가 굉장히 포스코 ICT에 지금 민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급이 좀 들어와서 매수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그 이후로 매수를 좀 안 해요. 그리고 외인의 매도세 자체가 진행이 됩니다. 외인 매도세 계속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기관 매도가 또 잡혀요. 수량으로 볼게요. 기관 매도가 27,000주가 잡힙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이 종목 예민해져 있습니다. 내일도 매도 나오면 이거 저 버릴 겁니다. 그냥 버려버릴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수급이 안 좋아지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손절 치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뭐 지금 손절 치면 마이너스 2% 3%밖에 안 돼요. 그게 낫잖아요, 여러분. 깔끔하게 안 좋은 거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사면 돼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사면 된다고요.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바닥이란 인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 자체가 좀 더 바닥 확인은 네가 안 됐구나 라고 얘기하듯이 저 아직 안 됐어요. 저 아직 안 돼서 파랗게 질려 있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얼굴 좀 빨갛게 돌아오면은 그때 좀 하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거. 빠졌다고 낼름 사시는 버릇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셨죠? 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관심주를 안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외인 매도세가 조금 너무 심하고 제 방송 따라오시는 분들 10% 매수원칙 지키신 분들 수익 잘 나고 있잖아요. 로만수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시장 불안한데 리스크 제가 지고 갈 이유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네, 방송 잘 보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또 있으실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90선은 지켜내면서 좀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537선인 역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